지난주 인천과의 경기에서 패배는 우리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승점 차가 10점 차로 벌어지는 것을 보니 우리 정말 괜찮을까? 그런 의문감도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팬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선수들이 다시 승리를 향한 용기를 잃어버리진 않았을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무기력하게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번 경남 원정에서 바로 승리를 가져오며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 현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알려줘야죠. 좌절하셨던 분들 다시 고개를 들어 이 싸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여정이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는 장마에도 저희 골다방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패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네, 강유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분 없이 저희끼리 또 오랜만에 오붓하게 또 조촐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각자 오늘은 분량 걱정 없이 너무 분량 걱정 안 하지 마시고요. 정성껏 마음껏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뭐 이렇게 축구계에서 떠들썩한 일들이 많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좀 북쪽은 난리 났던데요?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쪽 종특 아닌가요? 레전드 딴 팀에서 은퇴시키기? 그렇죠. 그걸 알아서 일류첸코가 왔나 보다. 대안, 이청용, 박주영 다 다른 팀에서 이렇게 하면 또 특정되는데. 네, 어쨌든 FC 서울 팀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근조환 또 보내고 난리가 났대요. 그것도 어서 보고 배워가지고. 네. 8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보고 있길래 제가 또 A to G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듣고 싶지 그쵸. 않았는데 굳이 떠먹여드린 건 아니고요? 뭐 듣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이제 고막에다 쑤셔 박는 거죠,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북쪽에는 이미 난리가 한바탕 난 것 같고요. 우리 팀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주 이적설 때문에 또 뜨겁죠. 예, 무슨 내용인가요? 네, 프리미어리그 구단 뉴캐슬이 우리 메탄의 자랑이죠. 박승수 선수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박승수 선수의 활약을 분발을 바라면서 양민혁 선수와 비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민혁 선수가 영국으로 진출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투어의 일환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 팀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박승수 선수와 만나서 체크를 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남은 시즌은 한국에서 마치고 겨울에 뉴캐슬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정해지고 있고 아마 합류 후에는 챔피언십이나 그 아래인 리그원 구단으로 재임대돼서 조금 더 경기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재임돼간 그 형식과 매우 유사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언론 기사들에서는 확실한 접촉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설왕설래하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달순애에서는 이적이 확실하다라고 아예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뷰로 구단에서 아직 모른다, 공식 제의 없었다라는 거는 며칠 뒤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이적설 거의 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건어스님은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뉴스에 대한 입장은 항상 똑같은데요. 저는
가도 그만, 남아도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유스는 어디까지나 유스다. 뉴스 읽다. 라는 입장인데, 뭐,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박승수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아쉬움이 아닐까요? 아쉬움. 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원이 지금껏 계속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유스라고 하는 약간 이 소년 가장들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런 소년 가장들을 팀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이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팀은 이제 이 지경이 된 건데, 아마 많은 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그럴 수도 했고요. 있죠. 뭐 박승수 선수가 어쨌든 메탄에서 뭐 수원 유스에서 역대급 재능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박승수 선수에 대한 이탈을 우려하시거나 혹은 또 전처럼 기껏 키워놨던 유망주를 또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분노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마음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뭐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앞서 언급해 드렸던 뭐 예를 들면 정상빈 선수나 오영규 선수의 경우랑은 이 박승수 선수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뭐 오영규 선수나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짧게나마 K리그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던 반면에 그렇죠. 박승수 선수는 아직까지 유스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K리그2에서도 이렇다 할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수의 이탈이 현재 우리 팀의 전력을 깎아먹을 정도의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당장 우리가 이 선수의 이탈을 걱정할 만큼 수원 삼성의 현재 전력이 안 좋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뭐 터지면 좋은 거고 뭐 안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박승수 선수의 현재 기량이 뭐 해외를 나갈 만한 기량이다 아니다. 뭐 저는 이런 건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언급하는 순간 이제 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파이어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말고 앞서도 언급 이제 해드렸듯이 박승수 선수가 현재 우리 팀의 주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아니죠. 조커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선수의 공백이 그렇다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에 박승수 선수가 수원 삼성이란 팀에서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것도 사실 알 수 없죠.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박승수 선수가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비싸게 주고 팔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동 포지션에 한층 더 실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이왕 갈 거 오영규 선수처럼 이적료나 좀 두둑하게 챙겨주고 가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영규 선수처럼 이적료를 두둑하게 받고 뮬리치 같은 선수를 사는 우를 범하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치에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득점감인 선수를 산다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좀 현실적인 부분을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강효님 의견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적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선수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조금 더 이 K리그에서 성인 무대에서 어느 정도 발자취를 남길 정도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그 자신감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를 나갔을 때 바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버팀목이 될 만한 어떤 자신의 활약상을 좀 남겨놓고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K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자존심 있게 보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활약상을 좀 보여주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비해서는 어쨌든 수원이라는 팀이 오래 머물렀고 더 본인을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으니까 실수나 아직 좀 덜 여물었어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더 응원받고. 응원해주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자신을 좀 갈무리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지만 뭐 기왕 일단 이적이 됐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셀링 클럽이 되는 게 아니냐. 네, 파는 클럽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리그 내에서 그 좋은 선수들을 모아서 선두를 달리는 팀이 되고 싶은데 좋은 기회만 나면 계속 파는 클럽이 되는 게 아닌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냉정하게는 뭐 셀링크룹으로 유명한 유럽의 포르투나 세비야나 이런 팀들처럼 정말 그 하브리그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유소년을 사와서 키워서 정말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팔았다고 해봐야 지금 정상빈, 권창훈서부터 하면 권창훈, 정상빈, 오영규, 박승수까지 네 번째예요. 뉴스 빠른 게. 그렇게까지 많이 뭐 키워다 팔았다라고 보기도 좀 저는 어렵다라고 봐서 그런 우려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이제 어린 선수를 내보내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선수를 파는 거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이적료를 제대로 좀 협상을 해내서 받고 파는 것도 좋고 또 뭐 전력이 좀 아쉽더라도 지금 루머상으로는 올 시즌 뛰고 간다니까. 음, 예, 그것도 뭐 생각을 하면 서로 어느 정도는 배려가 된 이적 그렇죠. 협상이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제발 만약에 정말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제대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윙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하여튼 뭐 두 분 다 현실적이고 또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투자가 줄고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유스 이제 키워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투자의 그 집중도를 어느 정도 유스 성장에다가 좀 집중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도 기대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탑 클래스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면 지금 우리 유스에서 뭐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왜 그래서 메탄 선수들에게 그런 뭐랄까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일찍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최근 몇 그렇죠, 년간 그렇죠. 예, 팬들의 그 관심도가.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스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예,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애지중지 정말 롱런에서 키워서 쓰고 싶을 만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유럽에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정상빈 선수가 지금 성공했다 보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리 올림픽도 놓쳤고요, 본인이. 나가 있느라. 그러면서 그런 군면제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가면 분명히 임대를 갈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임대 전전하다가 자신감 떨어져서 좀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수원산 메이드 인 수원의 선수가 유럽 무대를 누비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 생각이 드는 이적설이라서 저는 또 우리 수원 메탄이 유럽 진출 사관학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유럽에 진출시키기 위한 그런 유스 시스템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먼저 목표는 우리 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그 중심을 먼저 첫 번째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지니까 약간 허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요즘 트렌드가 젊은 선수들을 일찍 그 EPL 같은 데서 뭐 윤도영도 그랬고요. 작년에 양민혁도 그랬고 일찍 데려가서 임대 보내서 이제 약간 복권 긁듯이 이렇게 키워서 해보려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기회 받아서 나가는 것도 선수를 위해서 뭐 좋은 타이밍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라면 우리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또 저는 한편으로는 좀 셀링 클럽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생을 할 거라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뭐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약간 이러려고 우리가 유스를 계속 키우는 건가? 이거를 마냥 박수 치면서 무조건 응?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뉴캐슬은 또 큰 구단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우디인가 머니가 들어와서 또 투자를 머니 많이 하죠. 하는 네. 팀이니까. 물론 리버풀과 아스날만큼은 아닙니다만 뉴캐슬도 매우 좋은 구단이고 충성심 높은 팬층을 보유한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가서 물론 아직 오피셜 안 났지만 오피셜 나면 또 메시지를 남겨드릴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얘기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수원 삼성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약간 투자가 줄으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유스 시스템이 한몫하지 않았나?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네. 유스를 키워서 쓸 거니까 진짜 보강해야 될 포지션을 보강하지 않고 그 포지션에는 우리 선수를 키워서 쓰겠다. 근데 그 선수가 터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이야기의 반복인데 유스의 수많은 명문 구단들은요. 유스를 키워서 쓰지 않습니다. 다 사서 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유스가 떠난다는 건 물론 아쉽지만 뭐 그게 그렇다고 우리 팀에 막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김지현 선수가 K리그 내 다른 팀과 이적설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할걸요? 그렇죠. 그 받는 충격은 더하겠죠. 예. 그렇죠. 뭐 일류첸코 선수나 혹은 파울리뇨 선수랑 다른 팀이랑 이적설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팀에 도움은 주고 떠나는 선수가 되는 거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왕 가는 거 정말 유럽 무대에서 메이드 인 수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중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나가셨다면 나중에 집에 오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 잘 쳐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전주로 가거나 저기 마포 있는 데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때까지는 일부러 올라가 있을 거니까 집 정말 잘 찾아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뜨거웠던 이적 사가에 대해서 잠깐 저희끼리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 바로 경남 원정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전 보신 소감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너스님부터 가시죠. 왜 이기고도 웃지를 못하니? 제 얘기고요. 못 웃으셨구나. 네. 지난주 경남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죠. 폼이 좋은 선수도 없고 수비 핵심인 우주성 선수도 결장하면서 경상남도에 사는 똥개는 자기 집에서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예, 경남이 초반부터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예,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1 스코어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저기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스코어는 대승처럼 보였지만 경기 내용, 특히나 우리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유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뒤지다가 윤호 선생님의 땡큐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이고 웃기다면 웃기는데 윤호 선생이 밈으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아는 윤호 동방신기 윤호. 네. 수많은 밈이 또 양상될 만한 뮤직비디오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는지 이거는 또 밈이 안 나왔는데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런 가사를 씁니다. 네, 손발이 오그라들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윤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이기면 장땡. 경기 내역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두 분의 상반된 소감평이 나왔고요. 네. 자, 건너스님은 선발 명단을 맞추셨고 강유님은 스코어를 맞추셨습니다. 뭐 대단하신데요, 두 분? 뭐 선발 라인업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선발 라인업을 맞추는 거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어려웠는데 이거 맞추기가. 뭐 이규성, 최영준 선수 둘 다 부상 의심이라고 하면 나올 선수가 2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지 않나 박우진 선수 있잖아요.
에? 박우진 선수 있잖아요. 우리의 아, 미드필더.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까먹고 있었네. 어쨌든 이 선발 라인업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라인업으로 뭘 준비했냐를 봐야 되는데 뭐 준비해온 게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경남이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에도 수비에서는 아쉽게 실점을 했고요. 거의 매 경기에 실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좀 수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강윤님 득점 스코어 맞출 거 뭐 얘기해 주시죠. 그 시즌 초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타스포츠에서는 돌림판식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선수가 바뀌는 것. 그 돌림판식으로 선수가 바뀌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긴 난 이후에는 가끔 깜짝 기용은 있었지만 변성환 감독이 쓴 선수를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미드필더의 변화까지도 건스님이 또 정확히 맞추셔서 확실히 이제 변성환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대단해지셨다라는 걸 느꼈고 뭐 스코어는 저도 2대0 하려고 했던 거 지미스님이 하나 더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얻어 걸렸어요 또. 네, 3득점을 온전히 예상한 건 아니지만 1실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어서 어쩌면 예상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점에 대한 예상은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경기력이 좀 올라와서 제발 이 실점을 예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제 커너스님께서 선발 명단을 맞추셨지만 그동안 저희가 늘상 지적해오던 그 김지현, 일류첸코의 선발 시의 그 공존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이규성 선수도 이제 선발에서 제외가 되었었죠. 그리고 홍원진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명단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상이나 혹은 체력적인 이슈로 로테이션이 필요했던 시점에 배려해야 될 자리에 정확히 로테이션 했다고 저는 봤고요. 수비진을 먼저 얘기하자면 권한규 선수가 부상 복귀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조합이 나올지 궁금해지긴 하지만 레오 선수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황석호 선수가 어느 정도 손발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조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레오가 나와서 끊어주는 역할을 이제 좀 해주고 있고 황석호 선수가 뒤에서 커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손발을 맞춘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지금까지 나온 센터백 조합 중에서는 제가 황석호 선수의 영입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센터백들 조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후방에서의 볼을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황석호 선수가 생각보다 볼 소유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패스미스나 아쉬운 건 아직은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센터백 비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변성환 감독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조합이 계속 나올지 권한규가 복귀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의 위치 문제는 일단 파울리뉴 선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두 선수가 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라고는 좀 봤어요. 보였고. 파울리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앙으로 가담하기보단 사이드에 좀 치중하면서 두 선수가 가운데서 서로 이제 위치가 맞물리는 일이 좀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은 컨디션을 바탕으로 김지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변성환 감독의 고민도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뭐 파울리뉴 선수가 결국에는 또 피니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드로 보냈다는 것 이거 하나 아쉬움. 그리고 일류첸코의 득점도 결국 김지현이 나가고 오롯이 원톱이 되고 나서 나왔다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포워드에게 원톱으로 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거니까 그냥 뭐 잘해라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난주에 공격 4명의 조합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강윤님께서도 지난주에 김지현 선수의 폼이 좋다 보니까 파울리뉴와 일류첸코가 전술상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대선에서 나올 선수가 없다 보니까 나온다면 기존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만족스러웠고요. 이 홍원진 선수는 장점은 많은 선수지만 확실히 빌드업 측면이나 압박에 취약한 약점이 또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잘해주길 바랬었는데 뭐 이번 경기도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 이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뭐 나머지 선수들은 뭐 나올 만한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파울리뉴, 인류, 김지현의 1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했는데 기존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히 지난 경기와는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역할의 변화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남의 약점과도 잘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다리가 맞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팀이 수비를 할 때는 5백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남은 4백을 사용하거든요. 이 4-1-4-1를 사용하면서 라인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수비를 했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4-1-4-1의 공간이 어디에 생길까요? 그 원볼란치 옆에. 그렇죠. 일단은 4백을 쓴다는 것은 측면을 방어한다는 것보다 중앙을 좁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양 측면에 공간이 일단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으니까 수비의 뒷공간에 또 공간이 발생하고, 세 번째가 이제 지밀스님 말씀하신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 양 옆에 포켓 공간에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이 김지현 선수가 전반에 볼을 잡는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이 한석정 선수의 오른쪽에서 볼을 잡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이 경남의 전방 5명의 압박이 대단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한석정 선수 양 옆으로 공간이 계속 생겨요. 그 공간을 김지현 선수가 내려오면서 계속 볼을 받아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한석정 선수가 왜 김지현 선수를 계속해서 놓쳤냐? 이거는 일류첸코 선수가 내려오면서 계속 한석정 선수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석정 선수가 일류첸코 선수를 신경 쓰다 보니까 김지현 선수를 마크할 수가 없었거든요. 놓쳤군요, 계속. 예.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 전방에 있는 5명 중에 1명이 내려와서 마크를 해주거나 아니면 센터백이나 풀백이 따라 올라와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왼쪽에 세라핌 선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의 센터백이나 풀백이 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보시면은 이 박원재 선수가 세라핌한테 아주 측면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김지현 선수가 프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김지현 선수가 위치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핌이 오히려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더 콤비네이션이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울리뉴 선수가 기존에는 계속 왼쪽에서 나오면서 이 김지현 선수와 약간 역할이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파울리뉴 선수는 측면에 위치는 하지만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김지현 선수랑 역할이 겹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김지현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부천전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좋은 시너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성남전이랑 인천전에는 그다지 또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김지현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적극적으로 이선을 지원해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적해왔던 이선에서의 공간이 계속해서 빈다, 이 공간을 채워줄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문제는 해결이 됐었고요. 이 일류체코 선수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 경남전 한정으로는 기존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은 해결이 됐다. 보였습니다. 네. 뭐 경남의 그런 전술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좀 상성이 좋았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도 좋았겠지만 이 경남의 포메이션 상의 약점의 이런 우리의 전술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효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파울리뉴 선수가 우측에 이동하면서 좌측에서 나올 때와는 다르게 가운데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주로 보여줬어요. 전형적인 우측 윙어의 플레이였는데요. 크로스를 또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5개의 크로스를 시도해서 2개를 연결시키기도 했고, 시도했던 크로스들이 꽤나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기도 했어서
뭐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 윙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파울리뉴도 피니셔입니다. 결정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이런 선수를 우측 윙어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개인적인 여러 좋은 툴이 있지만 윙에게 필요한 돌파력 자체가 높은 선수다라고 보긴 또 어렵잖아요. 스피드가 막 빠른 것도 예. 아니고,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스피드로 인해서 찬스가 좀 아쉽게 흘러가기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일루첸코 선수와 김지현 선수의 방식도 저도 건우스님이 말한 것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저는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헷갈렸던 거는 이날 경기에서 일루첸코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 컨디션 때문에 이 움직임이 바뀐 건지, 혹은 정말 감독의 지시인 건지 좀 애매했는데요. 그래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건우스님이 잘 말해주셨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보통은 필드 전역을 누리면서 미드필드에 가담하거나 사이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는 뭐 수비 가담까지도 많이 내려와서 수비에서도 클리어링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움직임의 반경 자체가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K리그 2 경기는 선수들의 히트맵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패스 위치로 활동 반경을 제가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록 페이지에 보면은 패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주어지거든요. 경남 원정에서 일류첸코의 패스 위치를 확인해 보면, 평소에는 원래 일류첸코는 우리 박스 앞부터 상대 박스 안까지, 그리고 좌우 터치라인까지 모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 경남 경기에서는 상대 박스보다 좀 더 아래 공간, 그리고 하프라인까지 요 공간 내에서 패스를 주고받은 기록이 제일 많더라고요. 즉 위치가 평소보다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파울리뉴 선수가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담은 있었으나, 지난 경기에 비해서 활동 반경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인천과의 경기 보면은 사이드라인 끝까지 가서 패스를 주고받은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 김지현 선수는 평소 일류첸코 보여주는 공격 전진영과 수비 진영에서까지의 패스 위치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일류첸코가 좀 잘하던 모습을 활동량 좋은 김지현이 맡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결과는 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남이 못해서 결과가 난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바뀐 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네네네. 인상을 받은 거예요. 일루첸코와 파울리뉴의 영향력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그 역할이 좀 영향력이 좀 줄었었다라는 부분이 들고, 또 김재현 선수의 왕성 활동량을 역시나 살렸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지난 경기들과 좀 비슷했던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좀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독이 어쨌든 조율하려는 시도인지, 아까 말한 대로 일류첸코의 단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좀 줄어든 건지는 아직 파악이 못하겠지만, 감독의 의도라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경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게 그래도 그 효과가 있었냐라고 보면 효과가 되게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일류첸코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총 3개의 슈팅을 기록하는데요. 김지현이 교체 아웃된 71분 이후에 2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중 하나가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원톱으로서 좀 더 위력적인 선수라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져요. 예. 기억해 보시면 김지현이 바로 나가고 강현목이 들어오자마자 강현목이 아래 위치하고 일루첸코가 수비 라인에 같이 위치하면서 강현목의 스루 패스를 받아갖고 1대1 놓치긴 했지만 1대1 했던 맞아. 기억이 그렇죠. 나실 겁니다. 그게 예. 김지현 선수가 강현목과 교체된 바로 다음 직전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득점도 원톱으로 뛰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김지현 선수가 투톱에 가까이 플레이하길 바란다면 변성 감독이 조금 더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즌 초반에 파울리뉴와 일류첸코가 되게 좋았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파울리뉴의 역할을 김지현에게 좀 맡기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확실히 그 인터뷰를 보면,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은 그 게임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유님 또 건너스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감독님이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보려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효과는,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은 해봤고요. 어쨌든 경남전은 결과는 가져왔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왜 우리가 처음 빅버드에서 경남을 올 시즌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그런 농담 했잖아요. 경남은 해볼 만한 팀과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맞붙고 강팀이라 생각하면 라인을 내리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도 지난 1차전과 똑같이 그게 똑같이 나올 거라 보진 않았었거든요. 아, 내리지 않을까. 우더 맞았으니까, 그때. 예. 근데 밀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실리적인 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경남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로선 고마운 점이긴 네, 한데, 이 전술적인 이야기 앞서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경기력이 나빴지만 경남의 경기력도 매우 좋지 않았어서 경남의 전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감독이 무엇을 노렸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특히 패스미스가 심했는데요. 뭐 좀 농담을 하자면 우리가 패스를 잘하는 특히나 대단한 패싱력을 갖춘 선수를 패스 마스터라고 불리잖아요. 이날 경남이 패스미스가 하도 많았어서 패스 미스터라고 불러야 되나. 농담이었고요. 미드필드에서 이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한석종 선수를 좀 주목하게 됐는데 이 한석종 선수의 경우 전체 패스 성공률이 92%더라고요. 높죠. 기록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전진 패스의 경우 14개를 시도해서 9개를 성공시킵니다. 64.3%의 성공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선수가 전진 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낮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오히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전진 패스가 떨어지는 건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은 올렸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한 것도 아니어서 수원의 사이드에는 또 매우 고전을 했어요. 경남이. 그러니까요. 후방에서 공격을 만들려고 한 시도는 보였지만 또 그것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패스 매트릭스라고 패스를 주고받은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살펴보면 이날 가장 많은 패스가 이어진 것이 중앙 수비수인 박재환 선수가 한석종에게 보낸 17회의 패스였어요. 경남이. 그럼 한석종의 패스가 어디로 갔는지가 경남의 빌드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한석종은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김영진 선수에게 15회 패스를 보냅니다. 뒤에서 볼이 머물렀네요. 네, 한석종이 가장 많이 패스를 보낸 게 15회 그 김영진 선수예요. 이외에 아까 말한 박재원 중앙 수비수 박재원에게 10회를 또 보냈고요. 또 같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연한 김하민에게도 10회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좋은 전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로 사용한 패턴을 좀 보자면 중앙 수비나 풀백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공이 전달되면 중앙 미드필더가 좌우 사이드로 롱킥을 보내는 것이 반복되는 패턴이 좀 나왔다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사이드로 만약에 공이 전달된다면 다시 그것을 중앙에 있는 카릴에게 보내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미드필드에서 사이드로 나가는 킥 자체의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다 할 전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확실히 경남이 그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기지 않았나 싶고요. 내환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뭐 할 수 있지만 좀 말을 아꼈던 그런 내환으로 인해서 감독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그럴 받았습니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걸개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렸었고 가신 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빅버드에서 경남을 처음 이번 시즌 만났을 때는 거의 두들겨 팼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경기력에서도. 근데 전반전에 이게 경남이 잘한 건지 우리가 못한 건지 좀 구분을 못 하겠는데 우리 득점이 일찍 터진 후 경남이 또 몰아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득점도 했고요. 어떤 부분이 경남이 보완했다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못했다고 보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대0 경남전을 생각해보면요. 저희가 두들겨 패진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냥 역습으로 골을 4골이나 넣었지 주도권은 경남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저는 똑같은 패턴이었다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빅버드에서 열린 경기만 보면 전반전에 4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뭐 수치만 보면 경남이 잘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못한 건가?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경기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남이 그날 뭐 전에 열렸던 빅버드에서 열렸던 경기보다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경기를 더 그때보다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후자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 보면은 완벽한 찬스가 저는 한 2개인가 3개는 더 있었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놓쳤죠. 네. 물론 채피스 선수 선방에 막힌 것도 있었고요. 우리의 마무리 패스나 또 마무리 슈팅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요. 아쉬웠죠. 예. 네. 사실 이날 경남은 이 수비에서의 우주성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출전해서 약간 호러쇼를 보여준 한석정 선수, 그리고 자살골을 기록한 김영진 선수, 세라핌에게 탈탈 털린 박원재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나 경남 팬분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경남의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현재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용병의 영업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그래서-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얼른 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경남이 이날 지미스님 말씀하신 대로 왜 더 잘해 보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벽한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첫 골이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좀 너무 내려앉은 것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실점하고 나니까는 또 불안한 감이 엄습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반대로 이제 경남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와 주시니까 이날 경기 수원은 그 뒷공간을 내내 털려고 시도를 유독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가져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여줬던 패턴 중 하나가 센터백에서 중앙 미드필더에게 연결하면 상대 수비가 우리 미드필더에게 압박을 하고, 이게 결국엔 전술적으로 유도를 한 거겠죠. 그리고 미드필더가 다시 뒤로 내준 걸 센터백이 전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 미드필더에게 압박하느라 생긴 네네. 그 포켓에 포워드들이 위치하면서 전방에 센터백에서 다이렉트한 패스를 전달받는 것이었는데요. 경남의 미드필더들이 우리의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위해서 당겨지고, 그로 인해서 경남의 수비수들도 앞으로 당겨지면서 노출된 뒷공간을 우리가 매우 매섭게 또는 좀 쉽게 누렸습니다. 좌우 사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요. 우측에서는 이건희 선수가 전진하면서 파울리뉴가 소유하며 수비를 당기고 그 뒷공간을 이건희 선수가 노렸고, 좌측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전진하기보다는 중앙선 부근에 머물면서 미드필더 선수들이나 전방에서 내려오는 김지현 선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맡았고, 오히려 김지현이 소유를 하면서 수비를 당기면 그 뒷공간을 세라핌 선수가 노리는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좀 봤습니다. 특히 후반에 좌측 뒷공간에서 많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큰 스코어 차의 대승이 승리가 되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커너스님 이어서 가주시죠. 앞에서 이제 강윤님께서 경남이 이날 뭘 하려고 했는지 좀 의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날 경남이 뭘 하려고 한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답을 좀 못 찾겠더라고요. 수수께끼의 경기력. 예.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비에서 2명이나 주축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라인을 기존처럼 올린다? 이훈룡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전술적으로 의도한 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빅버드에서의 경기처럼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더 올릴 또 수밖에 올려, 없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최근에 경남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이긴 하지만 그냥 라인을 내려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발 빠른 윙어가 있었던 우리 팀에게는 완전 땡큐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정동윤 대신에 이건희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직선적으로 빠르게 네. 사이드 공략할 수 있게끔. 어쨌든 정말 이을용 감독이 땡큐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뒷공간 잘 맛있게 먹었고요. 듣고 계시는 경남 팬분들 계시다면 건어스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심한 위로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롱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전반전 오랜만에 먼저 맞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이기재 선수의 코너킥을 멋지게 헤더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날 김지현 선수 활약상 좋았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선발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는 있습니다만 감독님도 고민일 거예요. 김지현 선수 폼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변상환 감독이
이제부터 수원의 국민은 파울리뇨가 아니라 김지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김지현 선수가 완전 물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지현 선수의 이 커리어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강원에 있었던 2019년도가 커리어 하이 시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27경기 출장해서 10골에 1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김지현 선수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9년이니까 이때 강원이 정석화 선수, 김형욱 선수, 조땡땡 등등 해서 이 김지현 선수가 그 당시 병수볼의 핵심이었거든요. 제리치 선수랑 해가지고. 아, 기억난다. 예. 그래서 강원이 되게 잘한다. 특히나 정석화, 조땡땡 이 선수들이 되게 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스트라이커로만 출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측면이면 측면, 뭐 공미, 최전방을 오가면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량 면에서도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아졌고 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뭐 비록 2부 리그이긴 하지만 2019년도의 기록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꼭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9.5번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뭐 많은 그 정도 분들은 되나? 이번에 김지현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라고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저희가 김지현과 일류첸코 선수가 처음 나왔을 때 오히려 투톱처럼 뛰지 않고 애매하게 4-2-3-1로 뛰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정통적인 4-4-2로 뛰었고 요즘에 오히려 4-2-3-1처럼 뛰니까 경기력이 살아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런 롤 변화나 위치 변화는 브루노 실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요번에 동아시안컵 대회 국가대표 명단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물론 2부 리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뛰는 공격수들 중에서는 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 스트라이커 자원으로서.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활약상이 계속 높아지면 또 기회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수원 선수가 국대 가는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좋은 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제골은 이렇게 수원이 가져가게 되었지만 그 이후 경남이 공격적으로 더욱 나서게 되었고 수원이 카운터를 노리는 것처럼 플레이를 했는데 우리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승리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경남이 올 시즌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타이트한 팀이었다면 이 찬스 못 살린 거에서 승부가 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넣을 때 못 넣는 건 언제나 타격이 크니까요. 이 선제골을 넣고 완전히 내려서기보다는 적당히 지키면서 상대를 당기고 그 뒷공간에 대한 역습을 노리는 것이 아마도 이날의 게임 플랜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제골을 득점하면서 플랜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남의 뒷공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역습이 몇 차례 있었죠. 여기까지도 잘 됐는데 대표적으로 전반에는 세라핌의 슈팅을 최필수 선수의 안면 세이브, 후반전에 일류첸코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놓친 것도 매우 아쉬웠고요. 세라핌 선수는 세밀한 결정력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라 솔직히 1대1 맞아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놓친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건 넣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간 줄 알았어, 진짜. 물론 뭐 일류첸코가 후반 막판에 대단한 골문화 침착성과 깔끔한 마무리로 추가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 전에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좀 두드려 패서 끝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말하신 대로 경남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팬들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창원에는 창원인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적은 인원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리스펙하고 존중합니다. 경남 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남 팀을 얘기하면 굉장히 아쉬운, 특히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갔지, 그렇지 않고 좀 세게 나온 팀이었으면 이날 경기력으로 만약
우리 홈에서 만났던 인천과 만났다라고 하면 정말 음, 우리는 더 개털렸을, 예. 예, 그럴 정도의 좀 우리도 아쉬운 음, 경기력이었어서, 물론 모든 경기를 인천전처럼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긴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경기력이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빛 좋은 개설구로 하나? 그러니까 이 스코어에 가려져서 너무 안주하면 뒤에 가서 정작 이겨야 되는 승부처의 경기에서는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서 보완점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왜냐면 매 경기 매 경기 우리 팀을 상대로 파해법을 찾고 그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술이 계속 일변화해서 나가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던 거였고요. 네, 그렇게 일류첸코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3대1 사실상 승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 각 패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세라핌 선수나 직접 득점을 한 일루첸코 선수 모두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세라핌이 만들어냈던 두 번째 골, 경남의 음, 자책골과 비슷하게 경남 수비의 아쉬운 덕분에 또 골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좀 하자면 후반 80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프린트를 치는 그 세라핌의 대단한 체력에 대해서 좀 맞아요. 놀랐고요. 예, 상대를 우측면에서 두 명을 끌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음, 와, 지금 시간 후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또 공을 받을 때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건희 선수가 띄워준 공을 머리를 살짝 돌려놓잖아요. 음, 이게 머리에 맞은 건지 안 맞았는데 상대 선수가 놓친 건지 이게 좀 화면으로 보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살짝 돌려놓고 공간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 플레이 한 번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게 참 대단하다. 센스가 있다. 브라질리언이 맞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우측에서 세라핌이 연결한 공이 상대 수비의 애매한 커팅으로 인해서 일류첸코에 떨어지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비 아쉬움이었지만 이때 일류첸코의 마무리가 상당히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게임들도 좀 즐기시면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 다들 아시겠죠? FM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많이 네네, 하는데 이 게임에서 능력치의 최고점이 20이에요. 음, 이 득점 장면에서 일류첸코의 침착성이 20이었다. 만점이었다. 예, 느꼈습니다. 음, 슈팅을 막기 위해서 몸을 날리는 경남의 수비와 골키퍼를 간결한 페이크로 속이고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4라운드 부천전에 이어서 3경기 만의 득점이었고 이 골로 다시 득점 공동 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득점이기도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커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일류첸코 선수가 그 전에 완벽한 찬스를 놓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골을 넣으면서 그 당시의 아쉬움을 본인이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세라핌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애매하게, 사이로 그죠? 네. 예,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하게 볼이 가면서 또 김영진 선수가 이제 자살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자살골이 들어갈까봐 쉽사리 못 건드렸거든요. 그런 그러면서 부분도 있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준재 선수가 이제 갑자기 공이 자기 앞에 오니까 급하게 볼에 반응을 하면서 그 볼이 일루첸코 앞으로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일루첸코가 또 바로 차지 않고 슛 모션으로 수비수와 골키퍼를 다 속이면서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타고난 골잡이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루첸코 선수의 활약이 최근에 좀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 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일류첸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탁월한 골잡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볼이 일류첸코한테 갑자기 왔을 때 일류첸코가 골까지의 그 넣는 동작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1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제끼고 빈 골대까지 한 큐에 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밀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좀 급한 사람들이나 좀 조급한 사람들은 볼 받으면 됐다 걸렸다 해서 거기서 아마 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뭐 찼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뜨거나 뭐 맞거나 하거나 이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쉬워 그럼요. 보여도 예. 예. 그래서 강윤님이 그 침착성 만렙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류첸코는 뭐니 뭐니 해도 넘버 9이에요. 그래서 그 넘버 9 역할을 했을 때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선수가 득점 랭킹 상위권에 계속 있어야 우리 수원도
분명히 성적이 좋을 겁니다. 주포가 득점을 계속 터뜨려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무튼 일류첸코의 득점이 계속해서 빵빵빵 터져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팀 계속해서 실점 중입니다. 실점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이날도 결과적으로는 실점은 하고 말았어요. 경남이 강한 팀이 아님에도 실점을 했는데 이날 수비진에 대한 평가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하라 코치의 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예, 특히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하라 코치의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우 다행인 건 변성환 감독의 요청으로 이 이적이 진행됐다라고 밝혀졌다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감독의 뜻과 무관하게 프런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감독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그래도 기대할 만한 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수비 코치가 영입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봤고요. 수원이 이번 경기 실점으로 실점이 21실점이 됐어요. 1위 인천은 9실점입니다.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네, 3위 전남이나 4위 부산보다도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득점으로 메꾸면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수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선발 라인업 확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선두인 인천은 수비 센터백 2명의 조합이 1라운드인가 2라운드서부터 지금 바뀌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포백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센터백 듀오로만 한정해서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 17경기를 치르면서 센터백 바뀐 조합만 봐도 한우광 레오, 권한규 레오, 권한규 고종현, 권한규 조윤성, 홍석호 레오까지 지금 5번의 조합이 나왔어요. 근데 5번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것도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 조합당 2-3경기씩 변경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비 라인에 인물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골키퍼와의 호흡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불안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상환 감독이 분명히 계획하고 바라는 바가 있겠지만 조합의 확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확정에 새로운 코치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 라인에서 시작하는 빌드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현대축구에서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정적인 수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렇고 수비 상황에서 불운하게 실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잦은 실점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확실한 선발 라인업 확정해서 수비에 좀 안정감을 되찾아오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수비의 조직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고요. 건너스님은 어떠십니까? 그 전체적인 수비 라인업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팀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의 그런 조합이 계속 바뀌는 거를. 그리고 애초에 처음 나왔던 그 조합이 감독의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줬었는데 그 변화마저도 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변화를 가져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정된 멤버가 계속 나오는 게 좋지만 그 고정된 멤버의 경기력이 또 감독의 또 기대치보다 떨어질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수비수들의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확실한 주전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쉬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레오 선수도 부상을 당했었고 권한규 선수도 부상을 당했었고 한호강 선수도 부상을 당했었고 이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날만의 수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이날은 수비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실점을 했어도? 네. 우리의 수비, 그러니까 우리의 실점 장면이 수비가 못했다라기보다 사실 그 프리킥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고 또 황석호 선수에 맞으면서 또 자살골이 된 거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좀 운이 따랐던 그런 골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실점을 가지고 굳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황석호 선수보다는 양영모 선수의 잘못이 크지 않을까? 저도 매우 동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날에서의 수비는 나름 괜찮았다.
예.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양영모 선수가 반대로 최근에 좀 선방이나 그런 판단력에서는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영모 선수가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거를 얼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이 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 분명히 3대1로 이겼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완승이거든요. 근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분명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실점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방송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완벽한 찬스를 워낙 많이 놓치기도 했고, 또 점유율도 경남에게 크게 밀리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 결과를 알고 다시 보니까 생방송 때만큼의 그런 또 모습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의외로 또 괜찮더라고요, 경기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느낌은 사실 좀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썩 괜찮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왜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을까라고 한다면 뭐 역시나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만 선제골 이후에 우리가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것과 이규성, 최영준 선수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역체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규성 선수랑 최영준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리면 뭔가 아쉽다. 이민혁 선수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민혁 선수와 홍원진 선수가 나오니까 이 이규성 선수와 최영준 선수가 다시 그리워지면서 제대로 역체감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하나가 더 있다면 인천전의 여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인천전을 지면서 뭐 선수들은 물론 우리 팬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이제 세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전은 약간 좀 완벽한 부활, 반전의 신호탄 이런 걸 좀 바랬을 거예요, 팬들이. 기대가 컸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5대0으로 이기면서 확 그냥. 예, 그렇죠. 근데 상대가 상대이기도 했고 또 상대의 경기력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기력이 스코어와는 상관없이 이런 팬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이겼지만 약간 좀 그런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경기가 전반적으로 경남도 그렇고 우리 수원도 그렇고 약간 어수선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죠. 강유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날 경남전 경기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 좀 계속 아쉬움을 표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그 수위는 2위고 그래도 인천에게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순항 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패도 그렇죠. 적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경기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 경기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를 예상케 하는 징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당장 결과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즉 좋은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결과도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예시를 몇 개 들 건데 이 예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먼저 밝히지만 작년 연기훈 감독 재임 당시 4월에 우리가 3승 1무로 무패를 달렸어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팟캐스트 녹음한 걸 보면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5월에 5연패로 문제가 드러났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잘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팬들 모두가 좀 다 저희뿐만 아니라 하고 다 그렇게 있었던 생각하셨을 거니까. 올 시즌도 무패를 이어나가고는 있었지만 경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문을 좀 제기했고 그것이 3연승 이상을 이어가 나가지 못하는 것과 맞아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력 자체는 꽤나 좋았지만 승격에 있어서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과의 경기를 내주는 것으로 또 저는 좀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팬들이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기력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생각이 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결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원이 혹시나 플레이오프나 승강 플5룹에 나가게 되거나 혹은 승격해서 내년 K리그 1에 올라갔을 때 지금 수준의 경기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의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전으로 열리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K리그 1에서의 장기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고 결과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예. 지난 시즌 안양이 리그에서 경기당 1골 실점하면서 수원 다음으로 적은 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1부 리그로 승격한 이번 시즌 경기당 1.3골로 실점률이 올라갔지만 3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단 한 경기예요. 승격한 팀 친구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 예. 올 시즌 10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10회 중에 6경기가 1점 차 패배입니다. 2대1, 1대0 이런 식으로. 2부 리그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수비가 지금도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1부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1부 수준의 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할 점이 있고 의도가 좀 분명히 보이는 경기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더 높은 위치, 우리가 원래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갔을 때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기력에서도의 향상을 좀 바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경기를 하고도 결과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를 하고도 이번 경기처럼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요. 당장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자체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경기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축구에서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 팀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여러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예시가 뼈 아프면서도 확 와닿네요. 그때 막 염기훈호가 연승 달리고 있으면서 그 연승 속에 그 경기력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를 했더니 역시나 뒤에 이제 폭탄이 되어 돌아왔었죠. 그러니까 팬들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예, 그래서 그래도 작년과 다르게 감독님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갖고서 이번 시즌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류첸코의 득점으로 경기는 3대1로 마무리되었고요. 다행입니다.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빨리 회복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감독님께서도 지난주 인터뷰 현실적으로 2위를 인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는 걸 의식하셨나 봐요. 바로 이번 경기 끝나고 우리 다이렉트 포기 안 했다. 다이렉트 승격 포기 안 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지난번 팟캐스트를 들으신 게 아닌가. 드디어 바로 가다왔나? 그 제가 지난 인천전 이후 인터뷰의 원문을 이제 찾아보질 못해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현실적인 목표는 2위다. 이것만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당시 감독님의 뉘앙스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원문의 내용이 2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천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2위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다이렉트 승격을 포기한 것처럼 이제 팬들에게 비춰지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변상환 감독이 되게 인터뷰를 나이스하게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본인이 뭐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스트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감독도 인간이잖아요. 그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코멘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전 패배 이후에는 선두와는 승점차가 벌어지고 3, 4위 팀과는 승점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2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터뷰가 합리적이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려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선수단에게 다시금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의 감독이기에 우리가 감독의 말을 중요하게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감독의 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주목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윤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MOM 선정해 주시고 경남전 후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윤님부터 선정해 주시죠. 선수 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득점을 기록한 김지현 선수가 이번 경기 MOM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투표하고 싶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로 뽑아주셨고요. 건너스님 계속해 주시죠. 이날 공식 MOM이 김지현 선수였죠? 경남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지현 선수가 매우 잘해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현 선수보다는 경남의 측면을 탈탈 털어버린 세라핌 선수에게 MOM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지현 선수, 세라핌 선수 선정해 주셨고요. 저도 세라핌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제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이번 시즌 용병 중에서 가장 개근을 뭐 경기력은 뭐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드러눕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발 나와서 해주는 거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상대 입장에서 우리의 용병 공격수 4명 중에 누가 가장 위협적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세라핌 선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세라핌 선수가 지금처럼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시즌 초만 해도 세라핌을 뭐 보내야 되니 마나니 이런 얘기를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그렇죠. 여름이 되니까 살아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까지 터트린 김지현 선수, 그다음에 사이드를 붕괴시켜준 세라핌 선수로 저희가 이번 경기 MOM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원의 경기는 매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어서 만나는 부산과의 홈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과 얼마 전에 붙은 것 같은데 이로빈 들어오면서 순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좀 빨리 만나게 되었고요. 우선 인천이 1위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압도적인 2위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행히 2위의 직접적인 경쟁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2위권 싸움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현황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라운드 우리가 인천에게 졌죠. 그런데 다행히도 3위권을 두고 다투는 이랜드도 부천에게 패배했고 전남도 부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라운드에서 우리가 경남에게 이기는 동안 이랜드는 천안에게 지면서 5위까지 내려앉았고 전남과 부산이 각각 김포와 충북 청주에게 비기면서 승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이 승점 34점으로 2위, 전남이 30점으로 3위, 부산이 29점으로 4위, 이랜드가 28점으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그 2위 독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1위를 따라가면서 2위 독주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2위권 싸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의외예요. 천안이 거의 최약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졌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랜드와는 이제 2경기 차가 나죠. 우리가 34점이고 28점이니까. 네, 꽤 나기 시작했죠, 이제. 네, 5월 마지막 주 경기였던 14라운드 부산전 패배부터 지난 17라운드까지 4경기에서 이랜드가 1무 3패입니다. 안 좋네요, 확실히. 네, 그러면서 6위 부천과는 승점 28점으로 동률이 됐고 다득점에서 앞서서 5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 다득점도 단 한 골 차이입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기에는 이랜드 경기를 많이 안 봐서 어렵지만 최근 3경기 정도를 지켜본 결과 경기 방식의 변화를 꾀했던 것이 실패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좀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난 시즌 이랜드의 모습이었죠. 실점은 좀 하더라도 공격력으로 다 찍어 누르면서 2위를 유지하는 좀 불안한 게 이랜드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3위로 좀 꼬꾸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도 전방에 좋은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듯 했지만 뭐 이것에 한계를 느낀 것인지
골키퍼까지 활용하는 빌드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플레이 방식을 바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현재 수비 진영 내 패스가 경기당 140.7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비 진영 내 패스를 기록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비에서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격 진영 내 패스는 경기당 58.2개로 리그 9위 수준으로 내려앉았어요. 작년에는 빨리 전진시키고 공격 진영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뒤에서 만드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잘 빌드업을 하면 다행인데 강하게 전방 압박하는 팀들에게 매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난 부천과의 경기가 딱 그 예가 될 수 있는 경기인데요. 노동권에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이 차단당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골을 연달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김동균 감독이 어쨌든 꽤나 좋은 감독인 거는 지금 K리그를 보면서 밝혀졌고 이 감독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시도가 썩 좋은 시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도를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게요. 우리랑 경기할 때까지. 건너스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윤님께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작년에 서울 이랜드가 그 패스 횟수나 점유율이 리그 5위 정도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강윤님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패스 횟수가 지금 현재 1위거든요. 그만큼 패스를 좀 많이 시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미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에서 특히나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아직까지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좀 미스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좀 골을 상대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고요. 저도 이제 최근 경기를 좀 살펴봤는데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잦은 라인업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비에서는 김호규와 오스마르가 잘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이 광윤호 선수나 김민규 선수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조합이 바뀌고 있거든요. 센터백 조합이. 거기도 바뀌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서울 이랜드의 미드필더질 하면 저는 박창환과 서재민 콤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근에 폼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창환 선수는 8라운드 이후부터 출전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래요. 되게 슬픈 게 햄스트링 부상에서 나아가고 경기 출장하려고 훈련하는데 또 햄스트링이 또 터졌대요. 역시나. 그러니까, 박창환 선수의 그 영향력이 엄청 났는데 맞아요. 우리랑 경기할 때 골도 넣었죠. 그렇죠. 공백을 지금 못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재민 선수도 덩달아서 요즘에 폼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고 과부하가 좀 보여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이제 백지웅 선수하고 윤석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데 이 백지웅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는 있지만 이 피지컬이 되게 큰 선수라서 이 선에서도 활용을 하거든요. 김도균 감독이. 근데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3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박창환과 서재민의 공백을 못 메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있군요. 예.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변경준 선수의 부진입니다. 예, 변경준 선수가 지금 현재 2골 1도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골 6도움인가 기록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스탯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서울 이랜드는 뭐 다른 분들 아시다시피 이 에울레르라고 하는 외국인 용병이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에울레르가 부진하거나 막히게 되면 또 공격에서의 또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뭐 아직까지 에울레르 선수가 그 집중 견제를 뚫고 잘 해주고 있지만 뭐 에울레르 선수만 가지고는 상대팀의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강윤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후방에서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 선제 실점을 하면 이 선제 실점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가 많아져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랜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좀 분위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확실히. 김도균 감독이 무슨 압박을 받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확 나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의외인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점도 잘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서울 이랜드, 전남, 부산과의 대결은 적어도 다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전이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부산을 이겨놓고 계속해서 아래로 밀어내야 되는데, 지난 부산 원정에서는 솔직히 이제 부산 입장에서 퇴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의 직접적인 비교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최근 부산 경기력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현재 부산이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기록만 보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부산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이 이 하위권인 안산에게 지고, 또 지난 라운드에서는 감독이 사퇴를 한 충북 청주와 2대2로 청주, 비겼기 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현재 부산의 경기력은 어떠냐? 성적과는 별개로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먼저 수비에서는 이 3백을 사용하는 팀들은 대부분 수비를 할 때 5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부산은 5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양 윙백의 위치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전방 압박을 최근 경기를 보니까 그렇게 또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를 자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센터백이 중앙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를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그냥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부산의 1선과 2선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부산이 수비를 할 때 라인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뒤에서 공간을 향해서 때려버리면 그냥 스피드 경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황도 좀 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센터백들이 발이 빠르진 않죠, 그죠? 주미지 그렇죠. 선수 빼고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부산이 수비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설픕니다.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 공격에서는 최근에 빌레로, 곤잘로, 패신 이 3명의 이제 3톱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한테 약간 좀 과하게 의존한다는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공격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전방 너네 3명이 일단 알아서 해봐.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버텨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약간 공격도 좀 애매하고요. 근데 이 3명의 기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좀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부산은 이 공수에서 약간 뭔가 부족한, 약간 뭔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좀 찍어 눌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조성환 감독님이 우리와 경기에서 또 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를 만나는 부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나올 거라 보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점을 공략해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지지난 시즌인가요? 그 인천을 조성환 감독이 맡을 때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비판이 플랜 A는 꽤 잘 만드는 편인데 그거밖에 없다라는 비판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팀의 이제 당시 한계상 플랜 A 이상을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운 스쿼드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랜 B가 좀 약했다라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부산에 와서도 여전하고 이제는 플랜 A마저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 그 라마스 선수와 더불어서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이민혁 선수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안양의 리영직 선수와 이번 시즌 말까지 맞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트레이드 임대 트레이드예요. 근데 좀 웃긴 게 리영직은 이번 시즌 끝나면은 계약 해지입니다. 이민혁은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끝이 사실상, 있는 끝이, 맞트레이드 임대 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좀 모르겠어요. 사실 조성환 감독이 임민혁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선수의 폼이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비에르 선수와 같이 출전시키면 사비에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경기 기여도가 좀 안 나오고 최근 경기에서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이동수 선수와 미드필드 조합을 맞추면서 경기에서 영향력이 좀 키워가나 했더니 이적이 발표돼서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하지만 또 일견 이해는 가는데요. 조성환 감독은 미드필드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할 선수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류영직 선수도 영입하는 것 같은데요. 버너스님이 좀 전에 잘 설명해 주신 게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전방 3톱과 좌우 윙백들을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켜요. 그래서 전진한 커버에 미드필더 선수들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지난 부산 원정을 앞두고도 말씀드렸던 대로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팀들에게는 꽤나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면서 전방에서의 탈취와 빠른 전개를 노리는데요.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팀답게 인터셉트가 총 195개, 경기당 11.47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요. 또 전방에 우리가 말하는 헤딩은 약하지만 공중 경험을 잘하는 묘한 장신 공격수 곤잘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곤잘로가 있는 팀답게 롱볼을 또 직접 사용하는데 곤잘로가 공중 경합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팀의 공중 경합 승리가 389개, 경기당 10.76개로 공중 경합 승리가 리그에서 1위인 팀이에요. 그리고 또 빌레로 선수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좌측 사이드와 중앙에서 빠른 돌파도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만드는 과정을 좀 오래 가져가면 부산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하던 대로 측면을 이용한 빠른 전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압박을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스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3백 사용하는데 5백으로 내려서 수비하기보다는 3백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서 좌우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거기다 좌우 측면 스토퍼로 나오는, 특히 좌측 스토퍼로 나오는 뭐 이동수 선수가 내려가서 할 때도 있고 오반석 선수가 볼 때도 있고 이번에 새로운 또 선수가 한 명이 나왔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스피드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라고 보이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좌측, 우리의 우측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지난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도 좌측면으로 푸른 공에 대해서 부산의 구상민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려고 나왔다가 애매하게 처리하면서 충북 청주의 페드로 선수에게 롱킥, 장거리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K리그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신 분들 쇼츠로 좀 떠가지고 또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 우측면, 우리 공격 우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좀 뒷공간 노림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기억이 지금 막 난 게, 지난 부산 원정에서도 그 세라핌 선수가 그렇게 골을 넣었죠. 측면 뚫어내서. 그쵸. 예, 네. 예. 그거를 좀 되새겨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공중경합에서 좋은 곤살로에게 최근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이 황석호나 레오 역시 공중경합에서 좀 강점이 있더라고요. 승리 확률이 높아서 번갈아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봉사할 수 있을 맨마킹을 것이다. 확실하게 네.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부산 원정에서는 그 맨마킹 실패하면서 실점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좀 대비하는 거.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확실하게 곤살로를 맨마킹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세라핌이 오른쪽 윙어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그 수도 부분을 있죠. 보면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커너스님 해주시죠. 네, 부산이 올해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홈보다. 웃겨요, 얘네. 예, 원정에서 그 성적이 부분이 좋은데, 우려스럽죠. 조금.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면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빌레로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최근 경기를 보니까 구상민 골키퍼가 볼을 잡으면 전방으로 달려가는 빌레로에게 롱킥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보이거든요. 지난 우리 부산 원정 때도 구상민의 롱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경기를 보면 이 황석호 선수와 레온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되게 라인을 높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빌레로 선수를 향하는 한 번의 역습 패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강윤님 잘 말씀하신 대로 헤딩이 장점은 아니지만 엄청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곤잘로를 향한 크로스 공격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격이 아니라 이 용병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이 성굵은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커버링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뭐 기존과 동일하게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의 위치나 양 윙백의 위치가 높고 또 측면보다는 중앙을 단단하게 수비하는 경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승부처를 사이드 측면으로 네. 삼아주셨고요. 이번 이적 시장은 이제 센터백으로 황석호 선수를 데려왔고, 윙어 보강을 천명했지만 매물도 딱히 없고, 뭐 링크 돌던 선수는 또 다른 팀으로 갔더라고요. 사실상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물론 어떻게 또 추가 영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현재 출전 시간이 부족한 선수들의 분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이고 분명히 스쿼드의 힘으로 이제 시즌을 운영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이 출전 시간이 부족한 선수들의 분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수원은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체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 뭐 교체 투입이 돼서 뭐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를 굳이 골라보자면 저는 박승수 선수나 강현묵 선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선발 선수들이 안 다치고 풀시즌을 소화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최영준 선수나 이규성 선수가 풀시즌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홍원진 선수의 레벨업이 좀 절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준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거의 출전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미스님 말씀처럼 이적 시장이 뭐 딱히 뭐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서 후보 선수들의 각성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이게 단기간에 좀 가능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강유님 또 해주시죠.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계속 밀고 계시는 그 물버햄튼으로 갈 때 우리나라 돈 350억이라고 했는데 이야, 지금 3억 막 이런 얘기 돌더라고. 3만 많이 저기 네. 낮아졌네요. 네, 노려봄직하지 않나? 3억에서 30억 이 정도. 30억. 30억. 승수를 현기로 50억을 줬다고 하니까 승수한테 한 40억 받아내고 그걸로 풀면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영입을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갈비도 좀 사주고 가보전 가서 한국 갈비 얼마나 맛있는지 알면 올 텐데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예. 이용 이런 거 주고 이 선수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측 윙어에 대한 게 좀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계속 파울린도 써보고 세라핌도 써보고 브루노 실바도 써보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브루노 실바가 우측 윙어를 했을 때 그나마 제일 괜찮았고 다른 때는 좀 아쉽죠. 뭐 지난 경기 세라핌이 우측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좋았다라고 그러니까는 다른 경기에서도 매번 이런 경기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도 좀 안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측 윙어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 선수들로서 이제 잘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왼쪽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은 너무 많아요. 박승수 선수도 있고 김지호 선수도 계속 왼쪽으로 많이 나왔고 뭐 용병 공격수들은 다 왼쪽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건 왼쪽을 어쨌든 용병 공격수한테 맡긴다면 김지호 선수나 혹은 뭐 박승수 선수가 시즌 말에 이적한다고 하면 오른쪽 공격수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떤가. 왜냐면 박승수는 너무 왼쪽에서 그 드리블 패턴을 지금 읽힌 상태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그 패턴에 대해서 변화를 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태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서의 플레이를 한번 유도해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좀 직선적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김지현 선수가 좀 직선적이기도 하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세라핌이 왼쪽이 더 익숙한 선수다라고 한다면 김지호를 오른쪽으로 보내보는 것도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어쨌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늘려서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2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승격 경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그래도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니까 선수를 좀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클래식 윙어들이 좀 대세였을 때는 그 정발잡이 윙어들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국룰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예. 추억의 이름이지만 이기영 선수 같은 선수가 오른쪽 싹 달려가고 오른발 그대로 크로스하고 그랬죠. 뭐 해서 뭐 해외 축구 가면 뭐 긱스가 왼쪽에 쓴다든가 베컴이 그냥 그렇죠. 오른쪽에 쓴다든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 이제 반대발 윙어들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오른발잡이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 음, 왼쪽에서 접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다 보니까 그 왼쪽 사이드에서 서는 윙어들은 좀 많은데 좀 오른쪽에서의 그런 좀 클래식한 면이라든가 아니면 좀 직선적으로 빠르게 하는 그런 윙어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팀이 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에 있어 공백이나 폼이 저하될 경우 스쿼드 멤버들이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뭐 분위기를 이어가게 해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번 시즌 수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독해진 선수단으로 정말 스쿼드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체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활약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선발 라인업과 결과 예측 듣고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수비랑 골키퍼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양영모, 이기재, 레오, 황석호, 이건희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그냥 정동윤 선수가 한 번 더 나와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희 대신 근데 이제 그러면은 U22 때문에 또 전방에서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그랬으면 좋겠고 투비들은 뭐 이규성 선수랑 최영준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예, 전방의 4명은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파울리뉴, 김지현, 세라핌, 일리첸코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뭐 홈이기도 하고 부산도 뭐 현재 좀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한 2대0 정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더 쓰실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2대 0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쓰지 않고 2대 0에서 마무리하신 커너스님의 예측이었고요. 계속해서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권하선이가 완벽하게 똑같고요. 그리고 이런 조합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면 일류셴코를 좀 더 박스에 머물게 하고 김재현의 활동량을 좀 더 활용하는 늘리는 방식으로 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홈보다 원정에서 강한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운 경기는 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아무리 메롱이어도. 그래서 2대1로 신승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역시나 이번에도 실점은 하나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베스트 라인업은 이제 고정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베스트 라인업은 파울리뇨를 이제 공미로 두고서 예전에 그 경남전 때 보여줬던 그 F4 공격진의 F4가 나오고 레오가 빠진 그런 거를 제일 베스트라고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브루노 실바는 계속 잔부상을 달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복귀한다 쳐도 경기력을 시즌 초만큼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전 브루노 실바를 좋아합니다만. 지난 시즌에도 보면 여름에 쭉 빠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복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승강 플로프에서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공격진은 이렇게 일류첸코, 파울리뇨, 세라핌, 김지현 이렇게 4명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레오는 자동으로 수비에서 다주전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황석호 선수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지금 수비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중원은 뭐 아시다시피 최영준, 이규성 이렇게 갈 거고 이 라인업으로 시즌 내내 고정적으로 가되 로테이션만 조금씩 돌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그 공격진에 있어서의 그 롤 개선점 찾는 거 요거를 시즌 내내 계속 뭐 역할 변화를 계속 시도한다든가 변화를 조금 줘본다든가 이 선수는 고정일체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확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기는
지금 여러분들 뭐 2대0, 2대1 하셨는데, 뭐 홈에서 하는데 3대0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대 0. 네. 오, 뭐 이러다 하나 얻어 걸리겠지 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3대0 가겠습니다. 뭐, 못 죽어도 고지 뭐. 2대0, 2대1, 3대0. 저희 무승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네.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까지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멘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진 않을지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어느새 현재 시점으로 수원을 위한 팟캐스트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팟캐스트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자랑스럽다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더욱 겸손하고 멘트 하나하나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진심을 담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에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입니다. 부산전도 승리로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골다방 크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전 승리와 함께 일단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1위를 천천히 추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집권하는 경기들에서는 대부분 대승을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도 그래서 집관입니다. 부디 빅버드에서 부산을 크게 이기고 다시 선두 인천을 추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죠? 네, 그래서 3대0 갑니다. 3대0. 이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지 않기.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